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하니 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갈등으로 인해 사연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길거리를 같이 다니면 다들 저를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딸로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 보면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다행히 저와 어머니는 성격이나 생활 습관이 아주 잘 맞아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지금 이 순간이 즐겁답니다. 남편도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저와 아주 잘 맞아서 남편과의 사이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의 기가 막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일단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결혼했어요. 회사에서 인성도 좋고 나쁜 소문도 없고 일도 잘하는 모습을 보고 반했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첫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니는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며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표정이 뚱하셨어요. 남편 역시 시아버지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고 부자지간에 말도 거의 없었는데 그냥 남자끼리라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엄청나게 반기시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하시지도 않아서 원래 되게 과묵하신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날 집에서 나오면서 남편에게 시아버지에 관해서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시아버지가 집에서 독불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심성이 착하셔서 결혼 초부터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말 한마디도 못하셨다고 해요. 심지어 남편 어릴 때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로 엄청나게 크게 화를 내시는 것은 기본이었고, 길거리에서도 시어머니가 답답하다고 느껴지면 주변 사람들 보지 않고 거침없이 소리를 지르며 무안을 주신다고 해요. 남편의 말로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그야말로 개무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는 시집살이도 아주 호되게 당하셨어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새벽부터 아침상을 차려내야 했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엄청난 욕설을 퍼부으셨대요. 매일 집안일에 농사일까지 하느라 허리 한번 펼 겨를이 없으셨고 그래서 지금은 허리 디스크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세요. 그렇게 시집살이를 당해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시할머니 편에 서서 같이 구박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시어머니가 살아온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집에서 딸이 생긴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이 가슴에 박혀 잊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빨리 남편과 결혼해서 시어머니의 진짜 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날 시아버지는 여전히 표정이 뚱했지만 저를 대놓고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전에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첫인사 때는 시아버지가 그저 과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인상이 왠지 안 좋아 보였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는 금전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서로 주거나 받지 말고 결혼식만 올리고 알아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저도 남편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 우리끼리 결혼하려고 했고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이 있어서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리려고 했기에 아버지의 말씀에 불만은 없었어요. 다만 친구들 대부분은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결혼 생활을 하던데 저는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명절이 다가왔어요. 대한민국 며느리에게 첫 명절은 잊지 못하고 가장 긴장되는 순간일 것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과 우리 집이 그다지 멀지 않아 명절 연휴 첫째 날 아침에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일부러 새벽부터 일어나 시댁에 아침 일찍 도착하니 이미 시어머니는 일어나셔서 밥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방에서 일어나 나오셨는데 나오시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밥을 달라고 난리치셨어요. 어머니는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시아버지의 밥을 푸고 국을 푸고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본인이 밥을 푸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저도 같이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는데 반찬이 정말 많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평소에 일하느라 힘들 텐데 하지 말고 어서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밥 먹었으니 당연히 제가 한다고 했지만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가 밥도 차리시고 설거지까지 다 하셨는데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아침 식사 후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지휘에 따라 저와 남편은 전을 부치고 어머니는 이것저것 다른 음식들을 준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상대로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시어머니께 물 가져다 달라, 과일 달라고 시키시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가져오라는 것들을 가져오고 계셨습니다. 지금 음식 준비 자체도 정말 바쁘실 텐데 시아버지의 잔심부름까지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참 힘들어 보이셨어요. 저도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괜히 나서지 말고 전 부치고 있으라고 하셔서 조용히 앉아 전만 부치고 있었네요. 그렇게 한참 뒤 누군가가 시댁의 문을 열어서 나가보니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는 전을 부쳤는데 넉넉히 부쳤다며 한번 먹어보라고 하시며 가져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하시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 상태였고 시아버지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어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앞집 할머니를 보시며 아주 환하게 웃으시는데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에 신기하기도 하고 저런 모습으로 어머니를 대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뭘 그리 멀뚱히 서 있어? 손님이 오셨는데 빨리 손님 대접해야지. 시아버지가 정확히 저를 보며 저에게 야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나이 어린 사람한테 야라고 부를 수는 있다지만 그래도 제 이름 이예빈도 있고 며느리라는 호칭도 있는데 야가 뭔가 싶었어요. 기분이 상했지만 어찌되었든 집에 온 손님이니까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이고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셔서 앞집 할머니가 오신 사실을 알고는 부엌으로 달려오시더니 저에게 과일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 사람이 화장실 다녀오느라 손님이 왔는지 모르고 이래서 나이 먹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니까. 집에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빨리빨리 과일 안 내오고 뭐해? 둘 다 느려 터져서는. 아버지, 사과가 저절로 깎이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리세요. 그리 급하시면 아버지가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직접 하시지도 않으시면서 항상 말은 청산유수죠. 그리고 엄마한테 말 좀 예쁘게 해요. 지금 며느리도 있고 손님도 계시는데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겠어요? 지금 사과 다 깎았어요. 아이고, 제가 많이 늦었네요. 얼른 사과 드세요. 태민이도 어서 먹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싸울 것으로 보이자 사과를 후다닥 깎아서 가져가셨습니다. 며느리인 저도 있고 앞집 할머니도 있는데 시어머니를 향한 시아버지의 다그침과 호통이 참 불편했어요. 그나마 남편 덕분에 이쯤에서 끝이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앞집 할머니에게는 정말 상냥했어요. 세상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저런 모습이 다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부엌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셨고, 그러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앞집 할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밥 먹을 시간이라며 어서 밥을 차리라고 시어머니에게 독촉했어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식탁을 닦고 반찬거리를 꺼내고 수저를 놓고 계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리고 밥을 푸고 국을 데웠습니다. 상이 다 차려지자 시아버지와 앞집 할머니는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았고, 남편 역시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꼭 시아버지와 앞집 할머니가 부부 같았고, 시어머니는 죄송하지만 이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같았습니다. 앞집 할머니는 시아버지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어머니의 국이 짜고 반찬은 싱겁다고 하셨어요. 요새 저 사람이 늙더니 간을 영 못 맞춰. 그래도 젊을 때는 음식 솜씨 좋아서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늙어서 음식도 못하고 이제 내다 버려야 할까봐. 아예 이참에 저 사람 버리고 나는 우리 앞집 할망구랑 새 살림 차릴까?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짓거려요? 그게 엄마 앞에서 할 소리예요? 야, 내가 농담도 못하냐? 어휴, 진짜 내 자식이지만 어쩜 저리 앞뒤가 꽉 막혔는지. 태민아, 그만해라. 아무리 그래도 밥상 앞에서 그렇게 어른에게 큰 소리 내는 것은 잘못된 거야. 엄마가 간을 못 맞춰서 그런 건데 뭘 그러니? 시어머니는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시아버지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어 보였고 체념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지만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참 서글펐습니다. 앞집 할머니는 밥을 먹고 그냥 가버리고 시아버지는 코앞에 할머니 집까지 굳이 데려다주고 다시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상을 정리하시길래 제가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시댁에서는 절대 설거지하지 말라고 하시고 남편을 시키셨어요. 그 이후에도 시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명령조로 이야기했고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아주 싫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의 행동과 태도가 영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명절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척들이 오시고 다 같이 차례상을 차리는데 여전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행동이 느리면 크게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호통을 쳐도 항상 그래왔다는 듯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친척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친척 중에 누군가는 시아버지에게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할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이리저리 종종거리며 시아버지와 그 친척들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고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도와드리려 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도와드린다고 저와 남편이 나섰다가 우리가 실수하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더 크게 뭐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가 다 민망하고 화가 났습니다. 남편 역시 옆에서 화를 억지로 꾹 참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이 아주 많이 조마조마하게 차례를 지내고 대충 상을 치우자마자 바로 우리는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 친정이 시댁과 가까워서 조금 더 있어도 상관없었지만 남편이 시아버지의 태도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당장 나가자고 했어요. 친척들도 다 계시는데 어디서 며느리 따위가 첫 명절에 친정에 간다고 해? 너 시어미는 지금껏 명절 때 친정에 한 번도 못 갔다.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니 개념 없는 년 같으니라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안 가면 명절에 혼자 계셔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아무리 며느리라도 개념 없는 년 같은 말씀은 삼가세요.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어른이 있으라고 하면 그냥 있는 것이다. 도대체 네 시어미는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하는 거야?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는데 시어미라는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교육해야지. 뭘 그리 멀뚱히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내가 진짜 어제부터 꾹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옆에서 생기를 잃고 말라가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보이지도 않으세요? 아니, 나이 먹고 이게 도대체 무슨 추태예요? 왜 이렇게 자꾸 엄마를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시냐고요? 제발 이제는 엄마 좀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딴 식으로 하실 거면 안 사람한테 시아비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런 말도 몰라? 너도 마찬가지야, 이 모저리 같은 놈아. 여자한테 휘둘려서 명절날 장인 장모한테 휙 가버리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지금 여기 친척들 다 계신 거 안 보여? 아버지 시대는 그렇게 살아왔을지 몰라도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혼당해요. 알겠어요? 아버지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사세요. 그리고 엄마, 우리 이렇게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명절 끝나고 다시 올게요. 아니다. 사돈이 기다리시는데 당연히 가봐야지. 혜빈이 첫 명절인데 너무 고생했다. 어서 가보렴. 집구석 아주 잘 돌아간다. 하늘에서 조상님들이 보시면 얼마나 한탄하실고. 어휴, 멍청한 저 여편네가 자기를 닮을 멍청한 며느리를 들였구먼. 쯧쯧. 너 친정 가지 마. 가면 진짜 손모가지 부숴버린다. 시아버지는 제가 친정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시댁에서 나오면서도 어머니가 걱정되었고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남편은 제게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남편도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본 시아버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나무인이었어요. 그런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엄마가 당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는 남편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남편에게 하니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의 진짜 딸이 되고 싶다고 했고 남편은 제 말에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항상 저에게는 최고의 남자였는데 그날만큼은 남편이 참 작아 보였고 꼭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긴장되었던 시댁에서의 첫 명절이 마무리되었어요. 명절이 지나고 나서 저는 종종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회사 생활하느라 바쁠 텐데 굳이 안부 전화하지 않아도 된다며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그저 너희끼리 잘 살라고 하셨어요. 반면에 시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도 왜 한 번밖에 전화하지 않냐고 매일 전화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기 전에 꼭 하시는 이야기가 여자는 바깥일 하면 안 된다며 빨리 회사 관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셨어요. 여자가 밖에 나돌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면서요. 명절 때 시아버지의 성격이 보통이 아님을 봐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와는 종종 연락하는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와는 아예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렇게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 특성상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거래처 미팅을 해요. 그날도 역시 거래처와 미팅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는데 시아버지가 누군가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친구와 식사를 하시나 하고 자세히 보니 시아버지 앞에 웬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한눈에 딱 보아도 시아버지보다 꽤 어려 보였는데 시아버지가 음식을 먹다가 입에 뭘 묻히자 그 여자는 손으로 직접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직접 식당으로 들어가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운전 중이었고 빨리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일단 사진만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 후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이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하길래
아까 회사로 복귀하면서 봤던 장면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일단 무슨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금요일이 되었어요. 그날은 저녁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퇴근 후 남편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저는 시내로 향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회사원이라 퇴근하고 모이니 저녁 7시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자주 가던 고깃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시아버지와 그때 본 여자가 있었어요. 나는 바로 시아버지에게로 가서 인사를 한 후 이분은 누구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시부는 아주 당당하게 애인이라고 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셔서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젊은 게 귀가 먹었나? 애인이라고 애인. 애인 몰라? 진짜 애인이요? 어머니는 어쩌시고 애인이세요? 어머니도 이 사실 아세요? 알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고리타분하고 멍청한 여자랑 살면 됐지. 내 노후까지 그년이랑 같이 살아야 해?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어떻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 사실 남편에게 과거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배신하세요?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너도 태민이를 닮아서 아주 앞뒤가 꽉 막혔구나. 얘야, 요새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말이다. 조강지처가 있어도 다른 여자를 볼 수도 있는 법이란다. 오피스 와이프인가 그런 말도 있잖아. 너도 그냥 이 사람 나의 오피스 와이프라고 생각해라. 너도 그 말 알지? 오피스 와이프. 시아버지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고 시아버지 앞에 상간녀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제가 아주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황당한 상황을 제 친구들이 다 보았어요. 친구들은 충격에 멍해져 있는 저를 끌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 고기 안 먹고 그냥 가려고? 그럼 우리 식사 다 마쳤는데 여기 계산 좀 하고 가. 너 내 며느리잖아. 며느리로서 밥 한 번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아버지와 상간녀가 식사하신 것을 왜 계산해야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저한테 며느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아시겠어요? 저년이 처음 해봤을 때도 싹수 없어 보이더니만 가면 갈수록 마음에 안 들어. 어디서 며느리 따위가 시아버지한테 말대꾸야? 너 한번 맞아볼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이곳에서 아버지가 저를 때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나이 먹고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당당하세요? 전 정말 아버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안 돼요. 단 하나도요. 저와 시아버지는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커졌고 고깃집에서 있던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는지 웅성거리며 이상한 눈으로 아버지와 상간녀를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며 되레 큰 소리였고 상간녀는 얼굴을 가리고 고깃집을 황급히 나갔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 계산을 안 하고 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시아버지와 상간녀가 먹은 것들을 계산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다른 곳에서 식사하는데 정말 밥은 하나도 안 넘어가고 술만 마시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그저 마음이 답답하고 같은 여자로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만 살았는데 말년에는 시아버지에게 배신까지 당하게 되었잖아요. 제가 본 시어머니는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정말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시는 너무 좋으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이렇게 시아버지에게 당하시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분했습니다. 그날 결혼 후 처음으로 술을 많이 마셨고 결국 저는 친구의 등에 업혀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환한 대낮에 잠에서 깼는데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위해 해장국을 끓이며 도대체 무슨 술을 그리 많이 마셨냐고 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어제 제가 본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시댁으로 당장 가려고 했고, 저는 일단 진정하라고 말렸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지금 당장 따지고 싶은 것은 당연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크나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남편에게는 여자가 되고 싶은 것이 여자 마음인데 한평생 같이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제정신일 여자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서글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 시어머니 없을 때 시아버지와 둘이서만 만나서 이야기하든 따지든 하라고 했어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고 일단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웬일로 알겠다고 하고 바로 오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아주 크게 화를 내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째려보더니 어떻게 어제 본 이야기를 다 자기 남편에게 다 말할 수가 있냐고 하며 오히려 저를 혼내셨어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의 당당함과 뻔뻔스러움에 아주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당장 상간녀와 헤어지라고 하고 시아버지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못 헤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런 이야기할 거면 다시는 집으로 초대하지 말라고 하며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이리 화가 나는데 평생을 본 남편은 얼마나 화가 날까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조용히 남편을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날 후로 우리는 주말마다 시댁에 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 가서 시아버지의 폭언으로부터 시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회사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대신 주말마다 가서 시어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면 우리가 막아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갈 때마다 운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엄청 귀찮게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준비해준 옷을 입고 시어머니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한껏 꾸미고 나갔습니다. 아마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그 뒤를 쫓아가 당장 상간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이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시어머니께서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제가 함께 거래처 갔다가 복귀하는데 상간녀와 그녀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길을 걷는 것을 보았어요. 그 아들은 근처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의 아들과 같은 중학교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저 사람이 그때 시아버지와 같이 있던 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일단 그 둘의 사진을 찍었고 차를 근처 주차장에 세운 뒤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상간녀는 회사 근처의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두 모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불러 세웠는데 상간녀 아들의 교복에는 이진호라는 명찰이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냐고 하다가 제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기 아들에게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상간녀의 아들이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버지랑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나고 있냐고 했습니다. 상간녀는 저번에 고깃집에서 만날 때는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아주 거만한 자세로 있더니 이번에는 자기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쩔쩔매는 모습이었어요.
상간녀는 자신의 남편이 사고로 몇 년 전에 죽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만났다고 하며 얼른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간녀에게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상간녀는 알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회사로 복귀한 후 회사 동료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에게 이진호라는 친구를 아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회사 동료의 아들과 상간녀의 아들이 베스트 프렌드였고 그래서 상간녀 아들 이진호의 연락처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진호군의 전화번호도 저장해놨어요. 그 뒤로도 우리는 주말마다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는 거의 집에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와 상간녀가 당연히 헤어졌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아버지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아버지 칠순이라 좋은 한정식 집을 예약해서 가족끼리 생신 파티를 계획했어요. 솔직히 남편과 저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버지 칠순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한정식 집에 부모님과 우리 부부 이렇게 4명으로 예약을 하려고 하니 시아버지가 본인이 직접 예약을 한다고 하며 저에게 절대 식당 예약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특별히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나 보다 생각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생신 당일, 저와 남편이 먼저 식당에 도착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하니 식당 직원분이 5분으로 예약한 것 맞으시냐고 물었어요. 제가 우리는 성인 4명인데 왜 5명이냐고 잘못하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분명히 5분으로 적혀 있다고 하며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분이 일단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라고 안내해 주셔서 저와 남편이 먼저 예약된 룸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에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4명인데 왜 5명으로 예약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일부러 5명으로 예약했다고 하셨고 잠시 뒤 룸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의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가 한껏 치장하고 시어머니와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도대체 당신이 여기를 왜 왔냐고 했습니다. 내 애인에게 네가 뭐니 네가. 이제 이 사람이 너희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니 잘 모시고 살아라. 까불면 가만 안 둔다.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자리에 들일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평생토록 어머니를 못 살게 굴더니 이제는 바람이세요. 제발 좀 엄마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와. 내가 그때 헤어지라고 했잖아. 헤어지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가 나 없으면 못 살고 죽는다고 붙잡는데 어째? 답답한 여편네랑 살기 힘들다나 뭐라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만났어. 저 여자가 과연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것 같아요? 저 여자 아버지의 돈 바라고 사귀는 거예요. 솔직히 나이도 어린 사람이 늙어 빠진 아버지 같은 분을 왜 만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어. 늙어 빠진 네 엄마보다는 이 사람이 나에게 더 힘이 되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아주 좋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내 땅이며 내 집, 대대로 물려내려온 내 유산까지 다 이 사람에게 줄 거야. 나는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상간녀에게 자신의 유산과 땅을 다 물려줄 거라는 말에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그저 눈물만 흘리며 내가 못나서 그러니 진정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두 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평생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닥달하고 호통만 치는 시아버지에게 기가 푹 죽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셨을 모습을 생각하니 답답하고
이렇게 시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두 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평생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닥달하고 호통만 치는 시아버지에게 기가 푹 죽어서 한마디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셨을 모습을 생각하니 답답하고, 이렇게 시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평생토록 헌신했는데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헌신짝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시아버지와 상간녀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분노의 눈이 뒤집혀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상간녀는 저에게 욕을 하며 주먹질을 해댔지만 절대 그 머리카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은 저번에 길거리에서 찍었던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당장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장해뒀던 상간녀 아들의 번호를 불러주며 당장 전화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옆에서 기고만장했던 상간녀는 아들의 번호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알자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한다던 상간녀가 저에게 머리채가 잡히고 남편에게 협박을 당할 동안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구석에서 떨고만 있었어요. 그만 좀 해라. 그만. 내가 이렇게 말리 마. 제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괴롭히지 마. 나도 이렇게까지 하기는 싫었다. 사실 너희 엄마랑 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고 부모끼리 정한 약속으로 어쩔 수 없이 정략 결혼한 거야. 그렇게 평생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살아왔다가 내 나이 70살이 돼서야 진짜 사랑하는 이 사람을 만났어. 그러니 제발 이 사람 그만 괴롭히거라. 그럼 평생을 다해 아버지를 모신 엄마는요? 엄마의 인생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싫었으면 차라리 애초에 이혼하시던가 아니면 그렇게 힘들게 괴롭히시나 말든가요. 나는 그렇게 하면 너희 엄마가 나를 떠날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해도 내 옆에 계속 있더구나. 아무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생을 망치셨으니 이제라도 어머니께 보상해 주세요.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있는 땅과 재산들 그리고 주택까지 전부 다 어머니 앞으로 넘기세요. 만약에 안 하시면 저희 당장 상간녀 소송에 이혼 소송할 겁니다. 그럼 위자료가 적지 않게 나올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소송? 안 돼. 그건 안 돼. 소송 걸리면 우리 아들도 알게 되잖아. 절대 안 돼. 오빠, 그냥 이혼하고 땅이며 주택이며 재산들 다들 저 사람에게 넘겨줘요. 부탁해요. 상간녀의 말에 시아버지는 알겠다고 하며 다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직원에게 종이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다 넘기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각서를 다 쓰고 조금 잠잠해지니 그제야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분은 심각한 이야기 중이신 것 같아서 음식을 드리지 못했다며 늦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상간녀에게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 즐기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의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니의 짐을 챙기는데 이 집에서 몇십 년 동안 사셨지만 짐이라고는 옷 몇 가지와 화장품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아버지만을 위해서 사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남은 생에는 제가 딸처럼 알뜰살뜰히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의 땅과 주택, 재산을 다 어머니 앞으로 넘겼어요. 일단 어머니의 명의로 된 주택을 먼저 팔아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주택을 계속 어머니 명의로 두면 분명히 시아버지와 상간녀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낸 집이라고 하며 파는 것에 대해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남편이 잘 설득하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 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남인 아버지 앞으로 꽤 많은 재산을 물려주셨더라고요. 재산들을 보니 어머니께서 평생 놀고 먹고 사셔도 충분한 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원으로 가서 두 분의 이혼 신청을 했어요. 시아버지의 잘못이 확실하고 자녀가 이미 다 커서 분가한 상태라 1개월 만에 바로 이혼이 되더라고요. 그 후 어머니는 계속 우리 집에 계십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발 좀 그냥 계시고 쉬시라고 해도 어머니께서 우리의 밥을 책임져 주시고 청소까지 해주시고 계십니다. 솔직히 이제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엄마같이 편하네요. 어머니 본인은 한평생 일만 하고 사셔서 일을 안 하면 우울증 걸린다고 하시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동물원도 가고 바다도 함께 다니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런 곳에 결혼 후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다며 소녀처럼 좋아하십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평생 고생만 하시고 사신 것 같아 안타까워요. 시아버지는 이혼하고 살던 집도 빼앗겨서 상간녀가 사는 집 근처의 모텔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가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는데 회사 동료가 웬 동영상을 보여주며 이게 사실이냐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 고깃집에서 제가 시아버지와 상간녀를 보고 따지던 영상이었습니다. 다행히 저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시아버지와 상간녀의 얼굴이 제대로 찍혀 있더라고요. 당시 고깃집에 있던 손님이 동영상을 찍었고 이 동영상이 여기저기 퍼지면서 회사 동료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인해 상간녀와 시아버지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로 동네에 소문이 나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다니고 어쩌다가 나오면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상간녀의 아들 역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자퇴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창 예민할 상간녀의 아들에게는 피해주기 싫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 뒤로 동네에서 소문으로는 상간녀가 진짜로 시아버지를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혼자 아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재산이 있는 시아버지를 꿰어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한 것인데 시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되니 상간녀가 바로 시아버지를 버렸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시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도망치듯이 밤에 이사를 가버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도 이혼하고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최근에는 모텔비도 내지 못해서 모텔에서도 쫓겨나고 근처 노인정에서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시고는 저와 남편에게 정말 잘했다고 하시며 앞으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라고 하셨네요. 이렇게 평생토록 시어머니를 무시했던 시아버지는 말년에 거지꼴이 되었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시어머니는 이제 우리와 함께 편안한 말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어제는 시어머니가 저의 손을 잡으며 남편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는가 보다고 하시며 요새는 이전과 다르게 잠도 푹 잘 자고 몸도 한결 좋아졌다며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저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손을 붙잡고 마주보다가 왠지 모르게 갑자기 울컥해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왜 둘이 손을 붙잡고 울고 있냐고 했지만 남편 역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우리 셋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남은 인생들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다짐했네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보니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사실 그동안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이 말이 맞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벌 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크게 느꼈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살았는데 말년에 노숙자가 될 줄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그동안 자신의 의견, 생각 하나 말하지 못하고 처참히 정신적으로 밟히며 살았는데 이렇게 시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사실 줄은 누가 알았겠고요. 저는 이 일로 인과응보라는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 좋은 일만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네요. 여기까지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평생 고생하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빨리 손주도 보여드리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